낭만 서점 244회에서는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의 전망 좋은 방을 다룹니다. 자, 한국에서 6월 11일에 전망 좋은 방이 재개봉을 그쵸. 하는데요. 이 영화 소개부터 좀 해드릴까요? 일단 전망 좋은 방이 재개봉을 왜 하느냐 그 배경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았는데 네. 감독은 루카 구아다니노였지만 네. 각본은 제임스 아이보리. 제임스 아이보리는 각본가 이전에 전망 좋은 방, 남아있는 나날, 그리고 하워즈 엔드라는 작품으로 국내에서 꽤 많은 팬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작인 전망 좋은 방이 재개봉에 이르게 된 거죠. 네,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은 정말 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연출에 있어서 탁월한 감독이다라는 아. 평을 내릴 네.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작이 바로 이제 전망 좋은 방인 거죠. 아니, 콜미 바이 유어 네임도 안드레 네. 에치먼 작가의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음. 그걸 영화 버전으로 각색할 때 그 제임스 아이보리의 그 특유의 관점, 어느 부분을 살리고 어느 부분을 빼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정말 잘 버무려낸 감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번에 나온 이 전망 좋은 방 같은 경우는 동성애 소설은 아니고요.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전망 좋은 방이요. 이 헬레나 보넴 카터가 나왔던, 그러니까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배우로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팀 버튼 네.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맞아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굳어졌죠. 그렇죠. 뭐 결혼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이혼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전망 좋은 방에 나왔던 헬레나 보넴 카터가 영화 데뷔작이었거든요. 그때 보면 지금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연을 하는 거죠. 헬레나 보넴 카터가 이 소설의 주인공격인 루시 네. 역을 맡았고요. 또 그의 사촌 언니인 샬럿 역은 매기 스미스가 맡았습니다. 네. 두 배우 다 연기를 굉장히 좀 잘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고 이 전망 좋은 방에서 보게 되면 샬럿이 피렌체 여행 갔을 때 그때 또 소설가로 나오는 인물이 있거든요. 주디 덴치. 그렇죠. 네. 주디 덴치가 연기를 했는데 그 소설이 실제로 있는 소설은 아니고 전망 좋은 방에서 언급되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헬레나 보넴 카터가 워낙에 뛰어난 연기를 전망 좋은 방에서 하면서 그래서 그 소설을 실제로 이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몬테리아노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면서 헬레나 보넴 카터가 다시 그 작품에 출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연계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작품 속 작품을 영화로 다시 만들어서 그렇죠. 네, 연기를 했다라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네,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한 이 영화 원작이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이앤 포스터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앤 포스터는요.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죠. 1879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이 케임브리지의 킹스 칼리지를 졸업한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1907년에 첫 장편 소설 천사들도 발딛기 두려워하는 곳을 발표한 이후에요. 기나긴 여행, 전망 좋은 방, 하워즈 엔드를 연이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특히 하워즈 엔드 발표 당시에 영국 문단의 찬사가 대단했다는 그런 역사가 또 있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1927년에는요 대표적인 또 인도로 가는 길을 발표하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1971년에 출간된 모리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이제 이앤 포스터가 발표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1914년에 완성된 게 1971년에 발표됐는데 이 발표된 작품들의 대부분이 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전망 좋은 방도 그렇고 또 모리스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또 인도로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린 네. 아라비의 로렌스를 만들었던 데이비드 린이 또 연출하기도 했죠.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는 영국의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살았던 시기 자체가 변혁의 시기였던 거잖아요. 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대상을 소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이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활동했던 작가들에 비하면 좀 온건한 느낌을 주는 작가였다라는 평을 받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당시 버지니아 울프라든가 제임스 조이스 같은 작가들 같은 경우는 네네. 워낙 형식주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의 작품은 그런 형식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독특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이 이엔 포스터의 작품이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허위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식으로는 이제 돋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야기적인 면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는 훨씬 더 좀 적합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서사적인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사상 자체가 굉장히 온건했다라고 보기도 그건 아니죠. 어려워요. 예. 맞아요. 실제 포스터가 갖고 있었던 밖으로 발설할 수 없었던 자기의 성적 정체성도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영국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졌던 폭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요. 네, 그렇죠. 또 영국이 여전히 계급 사회잖아요. 농노제야 폐지가 됐지만 거기는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신문제 사회가 유지되고 있을 때 그 네. 계층 간의 이동성에 대한 문제도 소설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망 좋은 방이었을 때 우리가 전망이라는 것은 결국 방은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운영하는 또 공간이기도 한데 창이 넓다는 건 그만큼 시야를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이엔 포스터의 그럼 작가로서의 또 경력 거기 담긴 세계관이 역시나 이제 전망 좋은 방처럼 넓게 바라본 시야의 결과물이었다라고도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포스터 작가는 혁명가라기보다는 개혁가였다라는 평을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내파하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건데요. 이 소설도 그런 면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망 좋은 방은 20세기 초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이곳에 영국에서 여행으로 온 2명의 여성이 도착을 했는데요. 사촌관계인 루시와 샬롯입니다. 두근거리는 설렘을 품고 이탈리아에 왔지만 펜션 주인이 내준 방의 전망이 좋지 않아서 두 사람이 참 실망을 해요. 네. 이런 그 실망을 식사 자리에서 토로하던 두 사람에게 중년의 남성 에머슨이 말을 겁니다. 이 에머슨은 아들 조지와 함께 이탈리아에 여행을 온 사람이었는데요. 네. 자기네 방은 전망이 아주 좋으니까 루시와 샬럿만 괜찮다면 서로 방을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뜻밖의 말에 당황하던 루시와 샬럿이 결국 이 에머슨 부자와 방을 바꾸기로 하는데요. 그렇죠. 이후에 이탈리아 여행에서 이 여행지에서요 루시와 조지의 동선이 자꾸만 겹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네. 과연 여행지에서 우연한 만남이 이들의 장기적인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포스터 작가 스스로가 유쾌한 작품이라고 평하는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줄거리 소개를 할 때 이들의 방이 별로 이렇게 뷰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이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네. 방이 왜 이래? 그리고 원래 미리 예약할 때 이 펜션 예약할 때 전망 좋은 방 주겠다고 주인이 약속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전혀 전망이 좋지 않았던 거죠. 네. 뭐 이왕이면 정말 전망이 좀 좋아야 그래도 그렇죠. 여행 온 기분도 나고 할 텐데 말이죠. 피렌체를 딱 본다는 건 전망을 또 감상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의 여행은요. 개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이렇게 북적북적 대면서 그렇죠. 같이 뭐 소풍도 가고 하는 분위기였나 봐요. 그런가 보죠. 네. 그래서 뭐 식사하는 테이블도 보게 되면 뭐 2인용, 4인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대형 테이블에서 그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 영화 속에도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그때 불만을 토로하니까 같은 숙소에 묵고 있었던 그 에머슨이라는 분이 그러시면 저희와 방을 바꾸시죠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 하지만 루시와 샬롯은 이거 좀 무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분위기라는 것이 이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말을 섞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샬럿이 루시의 이모인 샬럿이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이 함몰되어 있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좀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또 이 묘사가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예의범절이 아주 강조되던 시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의 말을 듣고 물론 좋은 의도였지만 그렇게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졌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여러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이제 막 20세기에 들어온 시대잖아요. 지금과는 전혀
그 기류 자체가 달랐던 거죠. 네. 자, 결국 이 루시와 샬럿, 이 에머슨 부자는 방을 바꾸게 되고요. 방을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그 에머슨 부자의 그 방에 뭔가 이상한 표식이 하나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에머슨 이제 부자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조지라는 인물인데 그 조지가 묵고 있는 방에 봤더니 물음표가 벽에 물음표를 그린 그림이 벽에 붙여 있었던 거죠. 네. 이걸 보고 샬럿은 무슨 뜻이지? 하면서 그걸 천천히 살펴보는데요. 그렇죠. 그건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지만 가만 들여다보니 점점 음험하고 불온하고 사악한 기운이 느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현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조지라는 인물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도덕주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에는 꽤 좀 힘들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는 또 어떤 그 태도로 이 세상과 맞서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의미를 이 조지라는 인물은 물음표에 담아서 벽에 붙여놓고 항상 의문을 표했던 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소설과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그려지죠. 네, 그렇죠. 소설에서는 샬럿이 두 장의 앞지 사이에 이 종이를 끼워 넣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조지가 갑자기 불쑥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그림의 그 뒷판에 물음표를 그려놨는데 그걸 다시 이제 돌려놓거든요. 그때 그 극 중에 이제 샬럿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니 이런 무례한 놈, 그쵸. 여자 둘이 있는 방에 아무리 자기가 묵었던 방이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와? 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그 구도가 재밌어요. 샬럿과 조지의 중간에 이 루시가 딱 끼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 루시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혼란해하는 모습이 그런 구도를 통해서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루시가 그 둘 사이에 껴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결과를 예측을 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지가 묵었던 방에 이 루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이나 방 자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저는 운유한다고 보는 쪽인데 조지가 묵었던 방에 루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지의 마음에 루시가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루시의 또 마음에 조지가 들어왔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결국 어떤 인연을 통해 가지고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좀 이끄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좀 아닐까라고 바라봤는데 날카롭죠? 네. 자, 다음날 피렌체를 루시가 네.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 펜션에는 활달한 작가 레비시도 묵고 네.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다니다가요, 갑자기 레비시가 사라져버려요. 루시가 분노의 눈물을 삼킵니다. 원래 자기는 이탈리아 처음 와서 여행 책자도 지금 끼고 가려고 했는데 레비시가 그런 책 왜 들고 다녀? 맞아요. 그냥 자유롭게 여행해야지 라고 그 책도 가져가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한 상황에서 산타크로체 교회 내부를 루시가 구경을 하게 됩니다. 네. 뭐 피렌체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산타크로체 교회죠. 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에머슨 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에머슨 부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회주의자라고 나와요. 근데 그 사회주의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주의자는 아시다시피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국의 그 전통을 배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들은 무신론자입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목사도 계속 언급이 되고요. 그렇죠. 신을 숭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들은 그렇죠. 신이라는 게 정말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맞아요. 천사들에게 날개가 있는 게 저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네. 계속 불만 혹은 비판을 제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에머슨이요, 이 루시에게 아들 조지를 소개할 때 이런 얘기도 해요. 갈등을 조장하는 종교는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들 조지가 혼란스러워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모도 또 아버지의 그 사회주의자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죠. 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산타크로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산타크로체 교회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세상이 르네상스로 오염되기 전 중세 정신의 열렬한 믿음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아, 네. 조토의 작품들을 보십시오. 지금은 불행히 복원 작업으로 망가졌습니다만 그의 프레스코 벽화는 해부학이니 원근법이니 하는 족쇄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보다 더 장엄하고 통절하며 아름답고 진실할 수 있습니까? 진실을 느낄 수 있는 자에게 지식이나 기교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네. 라고 그 설명을 누군가가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버지 에머슨 씨가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네. 다 거짓말이야! 저런 말은 귀에 담지 마라. 믿음에 의해 건설됐다니. 그렇다면 일꾼들이 제대로 보소를 못 받았다는 뜻밖에 더 되겠니? 맞아요. 그리고 프레스코 벽화를 봐도 그래. 나한테는 아무런 진실도 안 보이는구먼. 저 푸르딩딩하고 뚱뚱한 남자를 봐라. 몸무게가 나만큼이나 나갈 텐데 풍선처럼 하늘을 날다니. 네. 라고 말해요. 이게 성 요한의 승천이라는 작품을 두고 서로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이는 그렇죠. 거죠. 네. 이 부분이 아까 이엔 포스터가 자신의 작품 중에 가장 좀 유쾌하게 썼다라고 하는데 그런 유쾌함이 에머슨 아버지를 통해서 또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네. 조지가 그림을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또 이 아버지 에머슨과 루시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장면 여러분께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43쪽부터 45쪽이고요. 아버지 에머슨은 제가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은 어휘평론가님이 또 읽겠습니다.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 녀석이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는 거요?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 거요? 녀석이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보라고요. 인간이 신의 이름으로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옳겠어. 휴가를 맞아 이탈리아로 놀러와서는 그냥 저러고 있어요. 아까 그 정신없이 놀다가 노비에 걸려 넘어진 꼬마처럼 말이에요. 뭐요? 뭐라고 말했어? 이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아가씨한테 아들 녀석을 사랑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녀석을 좀 이해하려고 해주면 고맙겠어요.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잖아요. 아가씨가 마음을 연다면 분명히 지혜를 얻을 거라고 믿어요. 루시 아가씨가 날 도와줄 수도 있어요. 녀석은 여자랑 어울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한데 아가씨는 시간도 있지 않소. 여기 몇 주일은 머물 거라고 생각하오만. 하지만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젯밤 일을 돌이켜보면 아가씨도 혼란에 말려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군요. 마음을 열어요. 저 깊은 곳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감추어져 있는지 이해는 안 돼도 한번 꺼내서 밝은 빛 아래 펼쳐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봐요. 조지를 이해하는 건 아가씨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나는 그저 녀석한테 뭐가 문제인지만 알아요. 하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뭔데요? 옛날부터 그랬지. 세상이 녀석에게 맞지를 않아요. 세상이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녀석에게 들어맞지 않아요. 에머슨 씨,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 멀리 저녁과 아침에서 12바람이 부는 하늘에서 나를 이루는 생명의 재료가 불어왔네. 나 여기 있네. 조지도 나도 이 시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왜 괴로워해야 하는 거요? 우리가 바람에서 왔고 그래서 바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잘 알아요. 인생이란 영원한 평탄 속에 불거진 매듭, 얽힘, 흠집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왜 불행의 이유가 돼야 하는 거요? 그저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소. 나는 이런 세상 한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 끝없는 의문 옆에는 긍정이 있다는 걸 일깨워줘요. 순간에 지나지 않는 긍정일지라도 긍정은 긍정이니까. 하나평론가님 이 장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에머슨의 이제 성격을 잘 드러내기도 하고 그 아들 이제 조지가 지금의 그 세상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도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육을 또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지는 그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책에 결말에 대한 암시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시에게 우리 아들 조지를 좀 잘 살펴봐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살펴봐달라는 건 결국에 사랑하는 부분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아버지가 사랑의 메신저예요. 그래서 네. 예, 루시에게 우리 그렇죠. 아들과 좀 친하게 지내봐요. 네. 우리 아들에게 인생의 즐거움을 좀 알려줘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아마 또 그때는 오히려 여자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사회 분위기상 그럴 수는 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에머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루시에게 아주 자기 아들 조지한테 먼저 다가가게 해달라고. 네. 아마 조지는 좀 잘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히 그 당시의 분위기와는 좀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아버지 에머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실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은 긍정일지라도 긍정은 긍정이니까. 아, 네. 예, 지금 이 순간 자체를 즐겨야 한다라는 의식도 강하게 갖고 그쵸.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울하냐라고 봤을 때 조지라는 인물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대인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을 뭐 철학적으로 구분할 때 데카르트의 철학을 근대 철학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많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코기토 명제를 데카르트가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나라는 주체가 사실은 신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라는 걸 밝혀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회의하고 근심에 빠져 있고 무엇인가 질문하는 형태, 그게 결국 이 근대인의 나라는 주체와 맞물려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맥락에서 이제 피렌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 여행책을 가지고 여행을 해야 베데커 되는데 여행 안내서라고 그렇죠. 돼 있어요. 근데 그 여행 안내서가 없어져서 루시가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나가 중심이 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가르침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걸 따르지 않고 그 자신이 이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렌체는 가게 되면 골목들이 되게 많고 그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진짜 여행 안내서나 표지가 없으면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산타크루즈처럼 높은 건물을 딱 보면서 가도 되긴 하지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골목골목을 헤매고 방황하면서 결국에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 그건 자신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피렌체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예술품이 되게 많은데 물론 조각을 관람하는 건 좋긴 하죠. 하지만 내 자신이 조각처럼 그냥 존재했을 때 그것이 생명에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이제 피렌체를 배경으로 해서 루시라는 인물 그리고 조지라는 인물에게 그 의문을 주고 그 의문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바라보는 포스터의 의도가 또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루시는 음악 연주를 하는데요. 그 루시의 내면 풍경을 드러내는 효과로 네. 이 음악이 작동을 합니다. 이 책에 뭐 47쪽부터 49쪽까지 네. 베토벤을 연주하는 슈베르트를 연주하는 그녀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 허남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서 드러내는 부분은 그 음악 역시도 루시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운유의 도구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베토벤을 연기하는 건 베토벤은 굉장히 좀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네. 에머슨은 그 연주를 듣고 이 루시의 마음을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런 열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회 분위기, 근대라는 분위기가 좀 맞고 있는 것 같고 루시도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음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의 62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루시는 중세의 여인을 표상하지 않는다. 중세의 여인은 진지함을 느낄 때 우러러보라고 교육받은 이상적인 존재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반항의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저런 속박이 그녀에게 불만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싶었다. 네. 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탈리아에 와서 이 루시가 그간 가졌던 이 감정들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자, 가게에서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을 사고 나서 루시가 시뇨리아 광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시누리아 광장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네. 이 무시무시한 장면이라는 게 살인 사건을 그렇죠. 목격하게 되는 건데 이때 조지 에머슨이 쓱 나타나서 루시를
좀 케어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대화 위주로 여러분께 이 장면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64쪽부터 70쪽까지고요. 루시너 허위평론가님이 또 조지 에머스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인 두 명이 아까부터 로지아 옆에서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드자비를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가슴을 가볍게 얻어맞았다. 그는 인상을 쓰더니 흥미로운 표정으로 루시를 향해 몸을 숙였다. 마치 그녀에게 전할 중요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그 말을 하려고 입을 열자 벌어진 입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서 구렛나루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고는 끝이었다. 땅거미 속에서 삽시간에 군중이 모여들었다. 군중들은 이 기막힌 남자를 둘러싸더니 분수 앞으로 데리고 갔다. 조지 에머슨이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다. 군중들이 사라지자 맞은편에 서 있던 루시가 보였다. 기이한 일이었다. 그런 장소를 가로질러서 그녀를 보다니. 그녀도 그를 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금세 흐릿해졌다. 궁전 전체가 흐릿해져서 머리 위로 흔들리다가 소리 없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고 하늘도 함께 무너졌다. 아,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녀가 중얼거리면서 눈을 떴다. 조지 에머슨이 아직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죠? 기절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좀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더없이 좋아요. 그러면 같이 숙소로 가시죠. 여기 계속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혼자서 갈게요. 고맙습니다. 아, 내 사진. 무슨 사진요? 아까 가게에서 사진을 좀 샀거든요. 거기 광장에 떨어뜨린 게 분명해요. 혹시 제게 친절을 좀 더 베풀어 주실 생각은 없어요? 사진을 찾고 싶습니다. 조지는 친절을 좀 더 베풀었다. 그가 등을 돌리자마자 루시는 살그머니 일어나서 아르노강 쪽으로 도망치듯 걸어갔다. 허니셔츠 양! 가만히 계세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무 문제 없으면 그렇게 도망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저는 그렇다면 사진을 안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가고 싶어요.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기운이 회복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 살인자는 죽은 남자한테 입을 맞추려고 했어요. 정말 이탈리아인들은 이상하지 뭐예요. 그리고 순순히 경찰에 잡혔어요. 비보 목사님은 이탈리아인들은 모든 걸 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좀 어린애들 같아요. 어저께 샬롯하고 제가 PT 궁전에 갔을 때 그게 뭐예요? 그가 강물에 무언가를 던져 넣었다. 지금 던진 게 뭐예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에머슨 씨, 네? 제 사진들 어딨나요? 지금 던진 게 제 사진들 맞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아, 이렇게 말하고 나니 편하네요. 아까부터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이젠 없어졌어요.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잘은 몰라도 어쩌면 제가 겁에 질려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혼란을 물리치고 정직하게 이 일을 바라보아야 해요. 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언지 알아내야겠습니다. 에머슨 씨,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에머슨 씨, 오늘 제 어리석은 행동을 아무한테도 말씀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루시 양이 한 행동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정말 고마웠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게 지나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네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도 살고 싶을 겁니다. 저는 살고 싶을 거라고요. 네,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음, 또
에머슨과 네.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네. 루시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사진을 샀다는 것도 네.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샬럿은 이 사진을 싫어합니다. 음. 왜냐하면 누드가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루시가 이 사진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진 육체성 자체에 대한 긍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중세의 여인이 아닌 루시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음. 또 조지가 그 사진을 강물에 던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생각보다는 네. 네, 먼저 몸으로 나서는 네네. 그러한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준다라고 그쵸.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를 갈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루시가 가진 것들을 이제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광장에서 죽은 이 남자는 말 그대로 중세와 결별하는 일종의 이전 시대와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것을 이 남자가 말하자면 대리죽음의 그렇죠. 형태로 보여줬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설명했던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루시의 이제 약혼자죠. 세실과도 좀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지는 그렇게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을 좀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면, 세실은 좋게는 좀 신사적인 인물인 거죠. 또 나쁘게 말하자면 헛똑똑이. 네. 책만 읽고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원활히 못 가져가고. 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서 말씀하시죠? 이런 헛똑똑이. 네. 아무튼 그런 부분과도 이제 대비되는 조지의 행동이 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실이 등장하는 부분까지는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소설 또 영화로 보신다면 네. 이 작품의 좀 분위기가 어떤가나 약간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네, 건데요. 그렇죠. 루시가 조지를 포함한 여러 인물들과 함께 소풍을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좀 뜻밖의 사건을 겪게 돼요. 네. 아름다운 이제 풍경이 있고, 또 그 풍경으로 가는 쪽에서 마부가 자신의 이제 아마 여자친구겠죠? 네, 같이 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대놓고 막 그 사랑의 행위를 해요. 그것이 마음속에 좀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자연에 갔을 때 혼자 남게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조지가 나타나가지고 박력 있게 루시에게 키스를 하죠. 근데 그 광경을 이모인 샬럿에게 걸리게 됩니다. 네. 저는 이 키스하는 장면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봐요. 우선 첫 번째는 조지가 루시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해석도 우선 첫 번째로는 네, 가능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네.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내야겠어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 살인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그러면 조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면, 네. 그리고 내가 이 순간 자체를 긍정해야 한다면 내 감정에 충실해야겠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옮겼다라고 볼 수도 그쵸. 있죠. 그리고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루시가 조지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정말 그런지는 사실 그쵸.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곤란하죠.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이 서술 부분에 보면 조지에 대해서 뭔가 계속 끌리는 듯한 네. 인상도 좀 받아요. 마음의 여지가 조지에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키스 장면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서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또 후에 더 선명해지는 것이기도 한데, 약혼자인 이제 세실과 관계를 가져가는데, 세실이요 약혼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루시와 입맞춤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둘이 있을 때 세실이 루시 양에게 이런 부탁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키스해도 될까요?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조지와 세실이 대비되는 그 행동의 양식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키스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사건 이후로 이 두 사람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2부부터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루시와 또 조지가 같은 마을에 살게 되는 네. 아주 우연이 거대한 발생하면서 우연이죠. 네. 네. 하지만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들의 인연이 계속해서 얽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게 됩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변화하는 그 세상과 사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허위평론가님 이 뒤에 보면요, 세실이라는 루시의 약혼자가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해요. 네. 하지만 그 과정이 조지의 등장으로 인해서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루시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놀라운 결심을 하게 돼요. 거기까지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직접 책으로 좀 확인해 보시길 혹은 영화로 확인해 보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루시가 중심이 되잖아요. 네. 물론 영화에서도 그렇긴 한데 근데 헬레나 보넴 카터의 연기도 좋긴 한데 저는 이 세시를 연기한 다니엘 데이-루이스 그 역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도를 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데어 윌 비 블러드 같은 작품을 위해서는 막 3개월 동안 혼자 뭐 숲속 같은 데 들어가서 고립된 혼자, 생활을 했죠.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어떤 배우에게 있어서는 야 무슨 해석을 저렇게까지 캐릭터 해석을 저렇게까지 하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만의 해석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역할에 정말 몰입하는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번 영화 전망 좋은 방에 있어서 세실이라는 지적 허기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연기하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디테일한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네. 예컨대 경박스러운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루시가 집 안에서 세시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씬 같은 경우는 네. 왜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세실이 약간 손짓으로 막 사나운 몸짓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이 남자 좀 뭔가 가벼워 보여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보치기 네. 힘든. 맞습니다. 그런 그 예민한 부분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전망 좋은 방의 핵심은 그 뒤에 2부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쉬울 따름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 내용만 가지고도요, 저희가 이 소설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드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노골적인- 중세에서 뭐 근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네. 한 줄 평을 공유하면서 네. 좀 더 보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부터 먼저 공유해 볼까요? 마음의 창을 열어 노크를 해야지. 이거 무슨 노래인가요? 달빛 창가에서라는 노래고요. 도시의 아이들. 저 초등학교 때 4학년, 5학년 때 나왔던 네. 남성 2인조 그룹이었는데요. 전망 좋은 방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창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조지가 루시의 마음을 창에 딱 노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오게 해서 네, 중세라는 곳에서 근대로 좀 유도를 좀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이 전망 좋은 방의 소설 속 메시지와 네. 달빛 창가에서 아주 어울리지 않을까 예,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음의 창을 열어라. 네. 근데 마음의 창을 열어서 네. 밖에 뷰가 좋아야 그것도 네. 창을 열 텐데 말이죠. 안 좋은 세실이라는 뷰가 있고 조지라는 뷰가 있는데 거기서 루시가 뭐 좋은 선택을 하겠죠? 그렇군요. 네. 누구의 노크 소리가 더 컸을까요? 근데 저는 뭐 안 좋은 세실, 네. 좋은 조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또 그걸 분리했네요. 그게 스포일러라서 제가 뭐 이렇게 꼬집은 건 아니고요. 정확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세실과 조지가 그렇게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네, 캐릭터는 맞아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네. 이엔 포스터도 세실에 대해서 상당히 온정주의적인 면모를 그쵸. 보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조지가 무조건 선적인 인물로 그려지지 그쵸. 않고요. 네.
제가 표현을 너무 과하게 네, 아닙니다. 네. 이쪽 창엔 세실, 어. 이쪽 창엔 주지. 네, 뭐 이렇게 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엠 포스터가 진짜 뛰어난 작가인 이유는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입체성을 갖고 있기 그쵸.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실의 면모가 이제 잘 드러난 부분도 아이고 이게 스포일러가 될 괜찮아요. 거라서, 말씀해 주세요. 루시에게 파혼을 이제 당하고 나서 루시의 동생인 프레디와 함께 런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보통의 작품이라면 되게 막 화를 내고 해야 될 텐데 그 마음속으로 딱 그냥 그 앙금을 남겨둔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도라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네, 또 샬롯을 제가 중세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샬롯 역시 마지막 결말 부분 뒤로 갈수록 그렇죠. 이전과는 전혀 또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 앞에 저희가 뭐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비브 목사라는 사람, 네. 루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사람도 그렇죠. 뒷부분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과 악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좋은 작품일수록 실은 그렇잖아요. 네. 허위평론가님의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런 한 줄 평 달아봤습니다. 중세를 근대로 전환시키는 자유연애. 자유연애라고 할 때 이 앞에 자유가 붙잖아요. 네. 이건 연애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선택의 네.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 연애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시대에 있어서는 이 어떤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동을 했거든요. 네. 예컨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가 중세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결합할 수 없었나요? 두 가문과 가문이 대립하고 있었기 네.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자유로운 연애를 택했던 것이고 그쵸. 결국엔 그 시대에 의해서 이들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이엠 포스터가 그리고 있는 전망 좋은 방은 다릅니다. 네. 물론 약혼자가 있었고 네. 그것을 이제 루시와 세실이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했지만 실은 가문이 좀 얽혀있는 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하지만- 이제 샬럿의 변화하는 그 입체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관련이 있죠. 네. 하지만 그 뒤에 이 조지라는 인물이 표상하는 그런 내가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이 근대인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이 무슨 선택, 무슨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네. 문제. 그것은 연애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이 작품이 다시 한번 증명한다. 네. 라는 면에서 제가 이렇게 한 줄 평을 달아봤습니다. 네. 낭만서점 244회에서는 이엠 포스터 작가의 전망 좋은 방이라는 작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뭐 영화 재개봉 하니까요. 음. 한번 작품 나란히 비교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독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허위평론가님이 또 이렇게 전망 좋은 방 관련해서 많이 이제 그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훨씬 더 좀 풍부한 시간 됐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낭만서점 245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